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방송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저 시장이 정말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이번 주에 멘트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힘들었는데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런 시장이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좀 오랜만에 좀 와서 그렇지 종종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뭐 항상 그래왔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힘들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또 바뀌기 시작하면 또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시장은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반쪽의 얼굴과 그다음에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또 반쪽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이 반쪽의 얼굴들은 그냥 항상 이렇게 한 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오른쪽 면이 보이고 때로는 왼쪽 면이 보이게 되니까요. 뭐 계속 이렇게 한쪽 면, 안 좋은 쪽 면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 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시장 조금 있다가 시장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이제는 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얼추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조정을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자, 일단 뭐 오늘 시장이 굉장히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밀려버린 그런 시장이었죠.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인데요. 어제도 코스닥 시장이 4%대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4%대 급락을 했습니다. 자, 뭐 그러면 저 이틀 동안 두들겨 맞은 게 9% 정도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얘기인데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수급 간략하게 좀 보시면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죠. 그런데 저 기관들이 뭐 한 9천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저 증권 쪽에서 산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기계를 돌리죠. 프로그램 매수 매도 그런 걸로 좀 무위험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썩 믿을 만한 그런 수급은 못 되고요. 자, 외국인 쪽에서도 선물 시장에서 한 7,400억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좀 100% 야, 얘네들이 들어왔다라고 환호하기에는 약간 좀 미심적인 구석이 있는 게 뭐 7,400억 정도 샀으면 미결작정이 어느 정도 그냥 확실하게 줄였다라면, 확실하게 청산을 했다라면 미결작정이 훅 줄어야지 정상이죠. 그리고 또 이걸 신규로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그 선물을 매수했다라면 많이 늘어야 정상인데요. 미결작정은 660계약 정도만 늘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수했다고 뭐 어떤 큰 의미 뭐 그런 걸 두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자,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격도 60일 이격도 뭐 90 아래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격도가 뭐 88 가까이 88 가까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88 수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없었던 수준이에요. 전부 다 뭐 92 뭐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전에 2018년도에 그때도 그랬던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요. 뭐 시장 뭐 다 팔고 출금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던 뭐 그런 일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2018년도 10월 달이요. 물론 뭐 이 얘기한 거는 그보다 한참 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팔고 출금하세요라는 얘기는. 근데 그때 10월 달에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88 정도 이격도, 60 이격도 88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얼추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단기간의 얘기입니다. 월봉으로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 지금 뭐 화면에 있는 게 코스피 시장 월봉인데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한번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자, 여기 이때 저 2019년도에 급락하기 전에 한참 역프로 행보했던 그런 자리하고 맞닿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에 한번 쭉 치고 올라오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옆으로 기면서 횡보를 했던
그런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상당히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2600포인트대에서 한참 옆으로 행보를 한 적이 있었죠, 시장이. 뭐 몇 달 전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힘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냐 하면 그때는 2018년도 초에 기록했던 그때 고가가 고점이 2600포인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지지를 좀 받아줬으면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을 텐데 그걸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급락으로 이어진 거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주가는 그때 그 전에 2019년도 정도 뭐 그때 왔던 수준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올라오다가 또 옆으로 한참 이렇게 행보를 했던 그런 자리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가격 조정은 좀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어제 내용을 어제도 마찬가지 시장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큰 틀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등 나오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미증시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확인했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증시에 대한 등락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요. 미국 증시가 이미 경험했던 내용들을 우리 증시가 한 번 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환경 속에서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서, 이 한국은행에 대한 빅스텝에 대한, 차기 금리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금리 상승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더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수급이 부재한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 등락을 보이고 있는 기관의 수급은 있긴 하지만은 워낙에 단기 성향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단기 성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을 기다리는 것일 뿐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의지가 크진 않다.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을 찾아들기가 사실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겠고요. 어떤 일정한 포인트라고 둘 수는 없겠지만은 여전히 고환율 이상에서 환율에 대한 추세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자,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변화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또는 달러 강세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스탠스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좀 더 다른 포지션에 대한 이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7월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 자, 이런 포지션들이 좀 직접적으로 나와줘야지 우리 증시가 좀 수급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위치는 미증시처럼요 기술적 반등을 필요로 하는 시장입니다. 자,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등락을 거쳐서 지금 현재 주가 최근에 일봉 상태에서 양봉이 좀 몇 차례 연출되고 있는데, 자, 이틀처럼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0선에서 지지를 한번 해주었는데요. 자, 일단 우리 증시는 이와 같은 저점에 대한 이 테스트에 대한 과정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 또 금리에 대한 상승 부담을 아직도 떠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요, 우리 증시가 여전히 못났지만 그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살아난다면, 미증시가 저점을 잡아준다면 주변 증시들이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미증시에 대한 주가 추이 좀 보면서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힘들지만 견뎌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미증시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방향이 달라진다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위기 경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커스 EJ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조선 업황, 조선주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이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조선 수주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주들에 대한 하방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었고, 조선주들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뉴스를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조선주들도 조금은 어려운 이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 오전장까지만 해도요,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밀리면서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들 또 올라왔던 등락폭을 뱉어내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자, 일단 다시 한번 시장을 정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나왔었던, 모멘텀이 나왔었던 산업들, 그리고 종목들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이라면은 지금 가장 업황 전체적으로 좋은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는 조선 업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삼성중공업이 LNG선 14척을 수주했다는 이야기들, 어제 나왔던 내용들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시장에서 반등을 시도했었던 조선주들이 오늘은 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왔던 포인트에 대해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삼성중공업이 단일 계약으로는 3조 9천억 원, 여태까지의 단일 계약에서 가장 큰 신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삼성중공업이 제가 앞전에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건네드렸을 때 연간 수주 목표가 38%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수주를 통해서요, 삼성중공업이 72% 달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3척이 나왔고요. 그리고 69억 달러 수주를 따내면서 전체적으로 72%, 연간 목표의 72%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 한국조선해양이 77.6%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66.6%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조선 3사가 올해 상반기 때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포문을 열었던 거는 오늘 발표되었던 삼성중공업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역시나 연속적인 수주 모멘텀을 따내면서 삼성중공업 오랜만에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에 이 올해 목표의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이 관점이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비롯해서 주요 이 조선 3사들이요, 모두 다 선박 건조를 진행하고 인도를 앞두고 있는 선박들도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조, 인도에 대한 과정이 지금 올해 일감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확보됐다는 소식이고요. 일단 이와 같은 관점이라면은 조선 업황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더 챙겨보셔야겠죠. 자, 일단 제가 앞단에서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조선 3사들이 대부분 LNG선에 대한 선박 수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자료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면요. 최근에 와서 이 선박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LNG선이 상당히 많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컨테이너선, 그 밖에 벌크선, 이와 같은 선박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선박 수요가 과거보다는 아직은 좀 더디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수준에 위치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발주 물량들이요, 한국의 조선 3사가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최근에 많이 풀리고 있는, 발주되고 있는 선박이요, LNG 선박입니다. 자, LNG 선박에 대한 발주량 왼쪽에 좁혀보시면은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거 보이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발주의 대부분의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거에는 어떤 일정한 시기에는요, 조선가, 이 선박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수주를 따내더라도 워낙에 경쟁 국가와 경쟁사 간에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온다라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선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한때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선가가 올라와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인정해주면서 추가적인 성과 인상이 나오고 있는 때이기도 하죠. 자, 다음 자료 보시면은 성과 인상이
올곧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LNG 선박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선박가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새로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선박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저가가 아니라 고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위치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이 좀 완화된다라면은 조선주에게는 상당히 이익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도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앞으로도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박에 대한 발주에 대한 수주를 대부분 어디가 가져가겠는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대부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어떤 특정 조선 3사 중에 어떤 특정 기업의 발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머지 조선사들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그런 기대적인 뉴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조선 3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기대하는 부분은요. 카타르발 대형 LNG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100척이 넘는 108척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10척 정도가 수주 공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 그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선박에 대한 물동량 회전이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러면 노후된 선박에 대한 보수도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체킹되었었던 삼성중공업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어제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상승권에서 오전장을 보냈었지만은 오후장에 시장 밀림과 함께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 조정이 나왔다면은 모멘텀이 있는 조선주들 함께 보자라는 말씀 다시 이야기 드리겠고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저가 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다시 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추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시장 대비해서 단단한 저점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선 3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조선사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가격 조율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경기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바뀐다라면은 원가 부담이 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먼저 이 후판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후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지금 물밑 작업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이 현대제철하고요, 조선 3사가 후판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좋은 시나리오로 협상이 된다면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조선 기자재 중에서요, 하나의 선박을 만들 때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가는 또 비용 지출이 들어가는 것이 후판의 가격인데 그 후판의 가격에 대해서 조정이 된다? 그러면 조선 3사는 이익점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따냈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들 기대해 본다면 시장이 어려울 때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요. 시장이 좋아질 때는 어느 섹터보다도 모멘텀에 대한 배경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2차례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선주에 대한 관심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이제는 조선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태양광 관련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원숭이 두창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쵸? 뭐 이거는 코로나하고 다른 거니까 좀 조심하시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뭐 어제 보신 시청자님이라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 쫓아다니면서 오늘 하한가 가까이 급락해서 두들겨 맞는 그런 참혹한 사태는 맞지를 않으셨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한 분도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양광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자, 미국에서 작년에 발의를 한 법이 있죠. 의회에서 상하원 다 통과를 해서 신장산 저 제품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 구매를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서명을 했으니까 이게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에서 정식으로 발효가 돼서 이제는 효과가 발효가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나는 게 대표적인 게 저 면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중국이 굉장히 강한 쪽이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저 태양광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게 화면 좌측이 면화죠. 우측에 있는 게 폴리실리콘이라는 겁니다. 저건 제가 OCI 홈페이지에 가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저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모래를 이 전기로 같은 데다 그렇게 퍼 넣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좀 고열로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 폴리실리콘이 녹아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저걸 갖고 반도체 웨이퍼도 만들고 이 태양광 패널도 만들죠. 근데 그 99.99999 해갖고 9가 8개까지는 이 태양광에 씁니다. 그리고 99.99999 해갖고 9가 9개 붙은 거 이상 순도는 저 반도체 웨이퍼에다 쓰는 거예요. 뭐 그리고 뭐 단결정, 다결정 뭐 이런 조금 차이도 있지만 뭐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전기로에다가 굉장히 고열로 이렇게 가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전기요금이 굉장히 큰 그런 경쟁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중국한테 저 뭐 안 되는 게 없죠. 다 중국한테는 이기는데 원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같은 것들, 저런 것들을 그렇게 산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는데요. 자, 미국이 원자재 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폴리실리콘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우회해서 이렇게 수입을 뭐 삥 돌려갖고 어떻게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뭐 안 걸리고 수출을 하면 몰라도 알고는 미국에서 안 받을 겁니다. 자, 이거는 신장 쪽에 그 인권 문제 때문에 뭐 작년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글쎄 뭐 조금 과장도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인권 자체가 굉장히 무시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어떤 언론 매체들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씨를 말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언론도 있습니다. 강제로 뭐 불임 수술 시켜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제 눈으로 보진 않은 거니까요. 뭐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부터 저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중국이 이 폴리실리콘이나 태양광 관련해 갖고 얼마만큼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뭐 지금 중국은 폴리실리콘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63%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죠. 그리고 이 폴리실리콘을 가공을 해서 막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둥그런 기둥 형태로 만드는데요. 그걸 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곳은 95% 시장 점유율이에요, 중국이. 뭐 이거는 뭐 거의 이쪽에서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웨이퍼나 셀. 웨이퍼는 97%고 셀 같은 경우도 태양광 셀도 79%인데요. 자, 인곳이라는 거를 기둥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걸 이렇게 자르죠. 얇게 자르는데 그걸 갖고 웨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도 높은 거는 그걸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셀도 마찬가지 그 인곳을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자, 요런 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모듈을 만드는 건데요. 자, 모듈 쪽에서도 71%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국 전체로 저렇고요. 그럼 신장에서 신장 거를 수입을 금지를 하는 거니까 신장 쪽에서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신장 쪽에서 생산을 하는 게 또 폴리실리콘은 굉장히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연간 신장 쪽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이 45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45만 톤이 얼마만큼의 물량이냐 하면요. 전체 글로벌 물량의 40%를 신장 쪽에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물량들, 글쎄 참 미국이 어떻게 하려고 뭐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업체들 이런 쪽에도 그렇죠. 예, 뭐 분명히 좀 반사 이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독일이 2단계로 상향 조정했죠. 자, 2단계로 상향을 조정했고 에너지 그 관리 등급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스 밸브를 잠궜는데요. 전부 다 잠가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하는데요. 자, 요런 것들이 굉장히 깝깝할 겁니다. 유럽 쪽에서는. 근데 이 풍력 같은 경우는 또 이 설치하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시간도 그렇게 뭐 풍력보다는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급한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지금 뭐 난리죠. 저 독일 같은 경우가 저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적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주니까 지금 뭐 석탄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러시아한테 진짜 제가 유럽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옆으로 잠깐 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이 뇌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간뇌, 중뇌, 대뇌, 심피질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간뇌는 파충류의 뇌라 그래갖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생존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중뇌는 요거는 두 번째 뇌인데 요거는 뭐 포유류의 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감정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가장 늦게 형성된 게 대뇌 심피질인데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관장을 하는 영역인데요. 가장 오래된 게 간뇌고 그다음이 중뇌죠. 그래서 사람이 욕구가 뭐 생존에 대한 욕구 이런 게 가장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정적인 부분들이 사람한테 훨씬 강하게 작용을 해요. 뭐 우리 시청자님들 저보고 딱 보고 첫인상에 아, 저놈은 좀 기분 나쁘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 이성적으로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들 귀에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유럽 쪽 국민들이 러시아한테 이성적인 거는 잘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해갖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이성적인 거고요. 이제는 감정이 상하는 단계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들로 아마 굉장히 많이 좀 푸시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저렇게 협박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어떤 얘기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다가도 뭐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하면 협박성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죠. 자, 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이 또 굉장히 폭염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 하나큐셀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하나큐셀에서 설치를 한 건데 자, 미국에 설치를 한 거예요. 168메가 정도의 텍사스에 있는 건데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저 계속해서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없죠. 자, 바이든 대통령에 가는 방향이 맞긴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력 수급에 또 차질이 우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저 발전소등 간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태양광이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광이고요. 또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게 풍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빨리 하기는 태양광이 가장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 태양광 관련해 갖고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저 화면에 나오죠. 지금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수상 태양광 이 발전 단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전 정권에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3년 전부터 그냥 표류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냥 좀 이렇게 진행을 더 이상 못 시켰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자 선정에도 좀 뭐 어떤 저런 것들 사업자 선정 문제도 있었고요. 또 요거를 한화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됐는데 또 소송을 냈어요. 그래갖고 소송하고 뭐 막 그러느라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새만금에다가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 저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태양광 단지를 수상 태양광 단지를 착공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텍사스에 지었던 게 168메가 정도예요. 한화 쪽에서, 하나큐셀에서. 근데 새만금에다 짓는 거는 2100메가입니다. 2.1기가죠. 원전 2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다라고 그런 뉴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또 설마 저 폴리실리콘 같은 거 이런 거 중국 거 사 쓰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 뭐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OCI라는 회사가 있죠. 자, 저거 지금 일단 이 OCI 같은 경우는 그 폴리실리콘 하면 OCI예요. 그래서 지금 저 중국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뭐 거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 OC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앞길을 갈 수 있을 걸로 보겠고요. 자, 지금 뭐 주가 자체도 굉장히 단단한 모습이죠. 뭐 주가 장 빠졌냐? 왜 빠졌냐? 뭐 나는 몰라 그런 거 라고 비웃는 듯이 1월 달에 84,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뭐 한 1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 11만 원 근처까지 조정을 좀 받았었네요. 그러고 지금 뭐 좀 올라와서 고점 근처에 있긴 한데요.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좀 괜찮은 수급이에요. 보시면 기관들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쭉 보시면 뭐 심심하면 가끔 조금 팔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사모은다라면 계속해서 사모은다라면 이거는 뭔가를 봤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저 태양광을 만드는데 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저 폴리실리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하고 잘 참고해 보시고 OCI 같은 종목 또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또 쫓아가면 또 고점에서 좀 물리면 또 종목 상담하게 되죠. 이거 여기서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상담을 하시게 될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분할해 갖고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참,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게 2월 말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정말로 추천을 잘 해드렸었죠. 그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2월 말. 2월 말이었네. 3월 말이었나 보네요. 자, 이때였나 봅니다. 자,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때가 뭐 22,000원대 정도? 그 정도 가격대입니다. 요게 3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에 OCI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화학 제품도 만듭니다. 근데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의 90% 이상이 태양광 모듈이에요. 태양광 모듈은 어떤 건지 제가 아까 서두에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 쪽 산업이 크면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아까 그 텍사스에다가 저거 태양광 단지 설치를 한 회사가 하나큐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하나큐셀은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미국 쪽에 이 태양광 쪽이 좀 설치가 많이 된다라면 분명히 하나큐셀이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분석 자료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요, 하나큐셀이 계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분석 자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뭐 태양광뿐만 아니죠. 수소 쪽도 그 뭐 미국에 있는 저 수소 탱크 만드는 회사 뭐 그런 회사도 인수를 했고, 수소 쪽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상당히 좀 조정을 이렇게 꽤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조금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뭐 세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업황이 이렇게 커져가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이 좀 아무 종목이나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미래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기업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요런 것만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뭐 이 세 종목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포커스 EJ에서 말씀드린 거는 태양광 쪽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앞서서 이제 조선주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조선기자재,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에 대한 소개를 줄곧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종목인 또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LNG 연료 공급 기술을 개발했다. 고효율에 대한 LNG 연료 공급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향후에 뭐 하이브리드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뉴스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워낙에 조선 업황이 좋습니다. 선박 건조에 대한 발주가 호황기를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처럼 조선 업황에 대한 환경이 좋다라면은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이 되지 않을까, 한국조선해양 그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밖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신다면요, 엔진 기계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선박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항공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 인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황 안에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포인트 잡은 거는 이 현대중공업 그룹,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직 계열에 대한 모멘텀, 조선주로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장보다는 좀 강한 추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은 시장 대비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좀 큰 차트에서 보더라도 직전에 있었던 지난해 연말 때까지 진행되었었던 박스거리의 흐름들이 하방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박스권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 지속에 대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방송을 통해서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의 전후에서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요, 일단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에 대한 도달까지 15만 원 라인대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11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제가 방산주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는 두 번째로 추천을 해드렸길래 뭐 LIG 넥스원 살 때 그때 당시보다 좀 올라온 가격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가장 나중에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전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손절가를 이탈을 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게 제발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 똑같은 방산주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상승폭의 차이는 있었고 좋아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린 거였죠. 자, 근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손절가를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낙폭이 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재추천해드리게 됐는데요. 자, 오늘 지금 저 뉴스를 제가 이 원고 보내고 난 다음에 좀 뉴스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저 항우연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건 누리호 3차 누리호부터는 민간 기업들 뭐 이런 쪽으로 참여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그런 저 뉴스가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이 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기술을 그쪽으로 기업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진짜 그렇게 되면 이 우주 기술, 우주 항공 기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한국의 스페이스 A가 일론 머스크 회사죠. 스페이스 X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 어제 저 누리호 발사했을 때 엊그저께네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저 두 개의 회사 정도로 압축이 될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정도 두 개 중에 하나가 뭐 선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누리호의 그 총조립을 맡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누리호의 엔진을 만든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뭐 두 개의 회사가 좀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를 이전하게 되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 충격도 같이 받았죠. 같이 받으면서 좀 많이 밀린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엔진을 만든 회사고요. 자, 얼마 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폴란드에서 와서 K2 흑표전차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는데요. 그 폴란드가 그 전에 도입을 한 게 K9 자주포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레드백 장갑차도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죠. 하나디펜스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100% 자회사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요런 완성도가 높은 그런 무기를 제작을 하고요. 자,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이집트에 2조짜리 자주포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 터키, 폴란드, 뭐 네덜란드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국가들 저 K9 자주포를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수출은요, 이 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 세계의 50% 이상을 우리나라 방산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포하면 한화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저 발트 삼국 중에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의 그 저 K9 자주포 요거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용감한 국가입니다. 뭐 저기 러시아한테 정면으로 이렇게 대드는 그런 나라죠. 자, 근데 이 에스토니아에서 추가로 저 자주포를 도입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트 삼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뭐 에스토니아는 아니지만 리투아니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엊그저께일 겁니다, 아마. 이 리투아니아를 통과를 해서 그 러시아 영토가 이렇게 있고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독일의 영토 일부를 뺏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육로로 연결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폴란드가 있고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화물이 지나가는 거, 그 화물을 러시아 화물을 기차나 자동차 이런 걸로 그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했었는데요. 리투아니아가 러시아 쪽에 제재 대상 품목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땅 통과 못해,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났다라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뭐 다들 조금 좀 자기 국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리투아니아도 마찬가지, 옆에 에스토니아가 우리 자주포를 이렇게 도입을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또 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화면에 글자 자체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리호, 그러니까 6차 발사까지 있죠. 6차 발사까지 있는데 그 6차 발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100% 그냥 저쪽으로 저 기술을 넘기는 방안,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넘기는 거 뭐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전에 SK텔레콤이 정부에서 이동통신 사업 처음에 할 때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이 SK그룹의 그 노소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 그 며느리죠. SK그룹 며느리인데 노소영 씨가 노태우 대통령 딸이에요. 뭐 그런 정치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한국이동통신, 그러니까 그거를 SK 쪽에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인수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컸습니까? SK텔레콤이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다 그 항우연의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을 한다라면 아마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6G 같은 경우는 아마 기술 표준이 위성통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스페이스X가 저쪽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다라면 그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 이런 것들 위성통신 같은 경우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잡지는 않았고요.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거고, 목표가는 53,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39,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 많은 분들에 대한 고민과 또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요. 미증시가 지켜진다라면은 우리 증시에 대한 다음 행보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